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언어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계라는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죠. 오늘 제 채널의 모든 영상이 그렇듯이 그 영상의 마지막에도 발제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제문의 예시답안을 원하는 문의톡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영상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상의 조회수가 높아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이벤트 성격의 영상을 한 개 마련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답안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발제문에 대한 제 견해도 밝히고 또 답안을 디테일하게 분석해 봄으로써 나름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응용해 볼 수 있는 글쓰기 방법론, 에세이 작성법을 강의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답안을 구매하고 이미 자신이 쓴 글을 첨삭받으신 분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드렸다는 점 미리 밝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답안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예시답안 파일을 미리 다운받아서 해설 영상과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기재한 다운로드 링크에서 자료를 내려받으신 뒤 해설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우선 이 예시답안은 약 1000자짜리 논설문 겸 비평문입니다. 정확한 글자 수는 1077자예요. 자, 일단 서론입니다. 서론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죠. 유발 하라리가 예측하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은 각 나라들이 서로를 경계하고 단절하는 세계다. 발제문은 유발 하라리가 예측한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계에 대한 글쓴이 본인만의 논평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었죠. 따라서 이 첫 번째 문장은 바로 그러한 논제의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작업입니다. 다짜고짜 유발 하라리의 논지를 논평하기 전에 일단 그의 논지가 무엇인지 압축하고 정제시켜서 간단히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야 서론 부분이 길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저만의 글쓰기 방법론의 용어로 말하자면 서론의 활주로를 없애기 위한 스킬입니다. 특히 이 답안처럼 1000자짜리 글은 속도감 있는 호흡과 리듬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글 속에 담긴 대부분의 알맹이는 결국 나만의 주장이어야 하는 거고요. 유발 하라리의 견해는 그저 에피타이저가 돼야죠. 유발 하라리에 대한 논평이 과하게 길어져 버리는 순간 이 글은 이미 망필인 겁니다. 자, 서론의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죠. 난 이 견해에 공감하며 내 나름대로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계를 정의하는 말로써 내셔널리즘의 부활 시대라고 지칭하고 싶다. 유발 하라리의 견해에 대해 논평을 하라는 논제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문장이죠. 하지만 단순히 논평하는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유발 하라리의 메타 컨셉을 글쓴이 본인만의 주장대로 재구성, 즉 재개념화하는 역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난 유발 하라리 말에 대체적으로는 동의해. 그런데 나는 좀 다른 표현을 써볼게. 그리고 그 개념이 이제부터 내가 본론에서 줄기차게 말할 나만의 코어 컨셉이야 라면서 읽는 사람의 머릿속에다 시쳇말로 단내리기, 앵커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논의를 펼치기가 수월해져요. 이게 바로 두괄식 구조의 장점이죠. 본론 이하부터 얘기할 나의 주장을 한마디로 응축할 수 있는 핵심 개념어를 만들고 그 개념어를 초장부터 명확히 하는 거죠. 소위 글 전체의 기본 전제를 형성해 놓는 겁니다. 앵커링이라는 말은 그냥 제가 글쓰기 스킬 용어로 편의상 만든 말이에요. 원래는 행동경제학에서 자주 쓰는 용어죠. 프레임 만들기. 지금 이 글에서는 제가 앵커링, 프레이밍을 하는 차원에서 어떤 개념을 썼죠? 그렇죠. 내셔널리즘이죠. 동일한 국민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념으로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유발 하라리의 칼럼을 분석한 해당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발 하라리는 세계 각국이 고립되고 단절될 것을 우려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이긴 했습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죠. 그래서 지금 제 예시답안은 바로 유발 하라리가 논의를 멈춘 그 지점에서 핵심 아이디어를 취한 겁니다. 문제의 영상이 멈춘 지점에서 발제문의 예시답안은 새로운 스타팅 포인트를 설정한 거죠. 이것도 제법 흔한 글쓰기 기법 중 하나예요. 상대의 논의가 희미하거나 엉성했던 지점을 내가 다시 구체화하라. 그런 점에서 내셔널리즘의 부활시대라는 워딩은 유발 하라리의 논지를 이으면서도 동시에 나만의 새로운 견해를 따로 제시한다는 느낌도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본론입니다. 서론에서 단내리기를 했으니까 이제 본론에서는 뭘 해야 할까요? 속칭, 부연서술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앞에서 그저 툭 하고 던져놓듯이 제시한 나의 코어 컨셉에다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야 상대방이 나의 논지를 더 잘 이해할 테니까요. 쉽게 말해 서론에서 제시한 코어 컨셉,
즉 뼈대에 불과했던 나의 논지를 하나의 그럴듯한 메타 컨셉으로 만드는 과정, 즉 기본 뼈대에 볼륨을 집어넣어 내 아이디어의 양감과 질감을 전부 살리는 단계입니다. 그게 바로 본론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지금도 조금씩 그 징후가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만약 코로나 종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각 나라마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행위, 나라 간 무역의 쇠퇴, 상호 출입국 제한과 같은 국가, 민족 우선주의는 강해지리라 생각한다. 이 문장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코로나 사태 이후 내셔널리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왜 발생할 거라 생각하는지에 관해 나름대로 구체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대목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글은 에세이죠. 논설문, 비평문이에요. 결국엔 내 주장을 설파하려는 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장들은 그러한 내 주장 자체를 언급하기 위한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작업은 뭘까요? 바로 논증이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논증을 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둘 중 하나예요. 누구나 이론과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절대적인 명제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예시, 사례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제 예시 답안에서 제 생각을 논증하는 방식으로 명제와 예시 중에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한번 읽어보면서 판단해 보죠. 아주 단순한 예이지만 얼마 전 독일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서 자국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 명목의 복지 재원을 제공했다. 같은 유럽연합 소속으로서 자신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좀 도와달라는 남부 유럽의 읍소를 수년에 걸쳐 철저히 무시했던 독일이 자국민들의 건강과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부유함을 이리도 쉽게 쾌척한 셈이다. 독일은 어쩌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유럽연합이 더 이상 연합이 아닐 수도 있음을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암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 자, 어떻습니까? 명제를 활용한 전략인가요? 아니면 예시를 활용한 전략인가요? 명백히 후자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자신의 칼럼에서 고립주의의 선봉장으로서 미국을 지적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예시 답안에 미국 얘기가 또 나오면 그건 그야말로 거칠게 표현해서 없어 보여요. 그래서 미국만큼 강대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유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미권에서 셋째 가라면 서러워할 독일의 사례를 가져온 겁니다. 독일 사례는 그야말로 내가 지금 답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셔널리즘에 어울릴 법한, 그러면서도 동시에 읽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임팩트를 행사할 수 있는 사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글 실력을 늘리기 위해 갖춰야 할 또 하나의 필수 요건을 눈치챌 수 있죠. 그게 뭘까요? 배경 지식이에요. 이것저것 주워들었든 훔쳐 읽었든 여하튼 머릿속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으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지식에 접목할 수가 있어요. 제 예시 답안의 본론 원 부분도 그런 방법으로 주장을 강화한 겁니다. 미국만이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럽연합도 깨질 판이다. 자, 이제는 본론 2 부분입니다. 본론 2 부분은 일단 한번 읽어본 다음에 분석을 해보죠. 실제 진화론자들의 이론과 뇌과학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외국인과 같은 이방인을 혐오하는 생물학적인 근거로서 이방인이 자신들의 내부 공동체에 감염시킬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을 지적한다. 그래서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피실험자들에게 당신은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하다는 인식을 갖게 할 만한 조치를 취한 뒤 타자를 대하게 하면 놀랍게도 타자에 대한 거부감과 경계심이 많이 누그러지는 뇌 활동을 보인다고 한다. 이렇듯 어쩌면 코로나는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갖고 있던 배척과 의심의 DNA를 다시금 불지피게 된 계기라고도 볼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기 본론 2에서 이용한 서술 전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질문을 조금 바꿔서 본론 2가 이 예시 답안을 전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본론 2가 이 답안에서 하는 기능은 본론 1과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결국 또 서론에서 얘기한 내셔널리즘의 이유와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본론 1의 그것과는 논거의 뉘앙스가 좀 다르죠. 물론 본론 2도 굳이 따지자면 본론 1과 비슷하게 사례 제시 전략을 쓴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결은 달라요. 본론 1의 논거는 시사 이슈의 성격이고 본론 2는 과학적인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론 2는 단순히 사례를 보여주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명제를 들이댄다는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신빙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사례도 물론 설득력이 있지만 학문적으로 정립된 명제만큼 설득력이 강하지는 않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다못해 잡지식이라도
아카데믹한 정보들을 많이 알아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글 실력, 말 실력의 수준이 확연히 달라져요. 물론 과학 명제를 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철학자 칼 포퍼의 말에 따르면 과학적 진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반증 가능성 안에서만 참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예시답안에서 언급한 사안은 진화론이나 뇌과학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진 최신 실험 명제이기는 해요. 아직까진 반증되지 않았습니다. 포퍼식 참인 명제죠. 그런 점에서 적어도 현재까지는 특정 주장의 논거로서 가치가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본론 2에서는 대체 왜 굳이 실험 명제를 들먹인 걸까요? 사례 말고. 본론 1에서 이미 사례를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논거를 들이대는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는 이미 썼죠. 그럼 남은 건 명제예요. 그런데 남들이 쓴 것처럼 본론 2도 조금 쉽게 가자고, 편하게 가자고 한번 우려먹은 사례 전략을 또 쓴다? 지루하잖아요. 이제 대망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실 결론 부분만큼 첫 문장이 중요한 영역도 없어요. 글의 결론 부분이라는 건 결국 앞선 내용들을 정리한 대목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앵커링이 필요합니다. 내 주장을 명징하게 못 받기 위해서요. 제가 예시답안에 쓴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이 바로 그러한 단내리기 역할을 하고 있죠. 역사는 순환한다고 한다. 그리고 반복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쓰지 않는 겁니다. 결국 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내셔널리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너무 유치해.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결론을 맺을 때 이렇게들 쓰죠. 앞에서 했던 얘기 반복해서 서술하기. 이해는 돼요. 이게 편하거든. 그런데 읽는 사람은 불편해요. 재미와 긴장감이 없거든.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말한 내용들과 논조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앞에서 아직 언급되지 않은 새 개념과 표현들로 결론의 시작 부분을 꾸미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예시답안 얘기로 돌아와서 딱 봐도 결론의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계를 유추할 만한 근거로서 뭔가 세계사를 은근슬쩍 인용할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선사하고 있죠. 그리고 했습니다. 약 100년 전쯤 제국주의로 인해 나라들 간의 접촉이 그 이전 역사에서 예가 없을 정도로 빈번해진 결과 20세기 초반 급기야 전체주의와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양 세계대전을 야기한 것처럼 21세기도 어찌 보면 세계화가 최정점에 이른 끝에 이제 팽창을 축소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건지도 모르겠다. 다시 사례 제시 전략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순환, 반복된다는 자신의 앞선 주장을 정확하게 개념화, 구체화했죠. 팽창을 다시 축소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자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는 세계사가 마치 100여 년 전쯤이었던 1900년대 초반과 비슷하리라 예상된다는 주장이에요. 물론 말 그대로 예상이죠. 예측. 그래서 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살리면서도 동시에 그를 무리 없이 착륙시키는 차원에서 추측형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00년 전 이맘때처럼 이제는 다시 분열과 대립의 연대기가 시작되는 건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쓴 예시답안을 전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히 글의 전체 구조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서론 도입부에서는 내 글의 전체를 관통하는 뼈대 개념, 코어 컨셉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내셔널리즘의 부활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미괄식이 아니라 두괄식 구조를 택한 거죠. 동시에 논제가 요구했던 사항, 유발 하라리의 글에 대한 논평도 가볍게 포함시켰고요. 본론 1에서는 그 코어 컨셉을 부연 서술하여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독일 및 유럽연합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논지를 논증하기 위한 제1단계였습니다. 본론 2도 부연 서술 및 확장이라는 기능과 역할은 본론 1과 비슷하지만 논증의 전략이 달랐죠. 본론 1이 사례 제시였다면 본론 2는 명제를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본론 1과 본론 2를 토대로 글 첫머리에 내셔널리즘의 부활이라는 프레임에 살을 붙이고 옷을 입힌 겁니다. 디자인도 좀 한 셈이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내셔널리즘이 도래할 것이라는 취지를 재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쓴 표현들을 재활용하면 진부할 테니까 새로운 표현들로 가공했죠. 역사의 순환과 반복이라는 아이디어, 제1차, 2차 세계대전의 재림, 그리고 세계화의 끝이라는 아이디어 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측형 문장으로 마무리하기. 모쪼록 제가 오늘 알려드린 글쓰기 기술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을 쓰실 때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방법론 강의를 제작 영상이나 라이브 채팅방을 통해 이제부터 자주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